네, 안녕하십니까. 외과 의학장 3년차 고아입니다. 2022년 10월 24일 월요일 서지컬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할 본과는 이식외과이며 예정된 순서가 바뀌어서 강남의 2년차 오정은 선생님이 먼저 발표하고 신촌에서 2년차 정다현 선생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남 이식외과 주만기 교수님께서 지도해 주신 2년차 오정은 선생님의 발표 있겠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전공의 오정은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장기 이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코비드-19 백신 접종 실태 설문조사 연구입니다. 연구의 필요성입니다. 2019년도 12월부터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 유행하고 벗고 있는 하시면 안 되겠어요? 마스크 네, 벗을 수 있어요? 교수님? 우정훈 선생님? 마스크 벗을 수 있냐고, 마스크. 고아이 선생님도 마스크 거의 3명밖에 없으니까 마스크 벗어도 되거든요. 마스크 벗고 하세요. 네, 2019년도 12월부터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비드-19 감염의 해결 방안으로 백신 접종을 통한 사회적 면역 형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작년 2월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어 2021년도 2분기 예방접종 시행 계획에서 취약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학교 및 돌봄 공간 인원, 만성질환자, 보건의료인과 사회 필수 인력 등 121만여 명이 접종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중 만성질환자 가운데 만성신장질환 환자 9만여 명을 시작으로 2021년 4월 23일부터 본원 이식외과 외래 환자의 코비드-19 예방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60세 이상 백신 접종자, 비접종자 대상 정밀 백신 효과 분석 결과 2주 후부터 86.6% 이상 감염 예방에 높은 효과를 보인다고 발표하였으나 이러한 높은 감염 예방률과 효과에도 불구하고 2분기 코비드-19 예방접종 대상자인 8만 7천여 명 콩팥병 환자 중 3만 6천여 명, 42%만이 접종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들에 대한 접종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이식 환자들에서 낮은 코비드-19 백신 접종률은 코비드-19 감염과 관련된 위험성을 높이기 때문에 낮은 접종률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이식 환자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의 목적입니다. 장기 이식 환자의 코비드-19 백신 접종률을 확인합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고 코비드-19 예방접종과 실태와의 관계를 파악합니다. 코비드-19 예방접종을 저해하는 요인을 파악합니다. 일반적 특성 및 저해 요인과 예방접종률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여 접종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입니다. 연구 방법입니다. 문헌 고찰을 통해 연구 도구를 개발하고 IRB 승인 절차를 걸쳐 설문조사를 진행, 자료 분석 후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상기 문헌들을 참고하여 연구 도구를 선정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교육 정도, 배우자 상태, 직업 유무, 일상생활 수행 정도를 질문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실태에 대하여 접종 유무와 1, 2차 접종 백신의 종류, 백신에 대한 정보 수집의 출처를 질문하였으며 코비드-19 백신 접종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작용한 요인으로는 본 연구에서는 독립 변수로서 자각된 위험, 유용성, 용이성, 주관적 규범, 건강정보 이해 능력 5가지에 대해 질문하였고 종속 변수로서 치료 지시 이행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자면 지각적인 위험이란 대상자가 백신을 접종할 때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위험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유용성이란 백신을 접종할 때 많은 노력을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믿음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용이성이란 백신을 접종할 때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접종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주관적 규범이란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들이 자신의 백신 접종을 지지할 것이라고 믿는 정도입니다. 건강정보 이해 능력이란 개인이 갖고 있는 건강정보 및 서비스의 이해 수준을 의미하며 이해 수준을 객관적 시험으로 측정하는 것은 어렵기에 연구 편의상 선행 연구들과 같이 응답자 자신이 이해한다고 믿는 정도를 측정하였습니다. 치료 지시 이행이란 건강관리자가 권고한 지시에 대하여 일치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백신 접종 실태와 6가지 연구 문항에 대해 선행 연구의 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27개 문항의 설문 도구를 개발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실제 설문 문항입니다. 네이버 오피스 폼으로 구성된 설문지 링크 전송을 통해 설문 응답을 수집하였습니다. 설문 조사 기간은 2일 소요되었으며 연구 대상자 수는 간이식 또는 신장 이식 수술을 받고 외래 추적 관찰 중인 전체 환자 176명 가운데 연구에 동의한 108명 중 결측 2명을 제외한 106명입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자의 성별은 여성이 39명, 남성이 67명이며 연령은 평균 56.8세, 최종 학력, 직업, 결혼, 일상생활 어려움 정도는 상기표와 같았습니다. 백신 접종 여부는 1차 접종자 19명, 2차 접종자 63명으로 총 접종자 수 82명, 77%이고 한 번도 맞지 않은 환자가 24명으로 23%였습니다. 코비드-19 백신에 대한 정보 소식 경로는 신문, TV 방송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많았고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집단 간 평균 차이입니다. 지각된 위험부터 보시면 제일 왼쪽 상단에 지각적 위험에서 차이를 보이는 특성으로는 성별에서 P밸류 0.01 미만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높았으며 연령대별은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셰페 사후 분석 결과로는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 외 특성에서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각된 유용성에서 차이를 보이는 특성으로는 성별에서 P밸류 0.01 미만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으며 결혼 여부에서 이혼 및 사별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각된 용이성에서 차이를 보이는 특성으로는 성별에서 P밸류 0.01 미만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으며 직업 여부에서 P밸류 0.05 미만으로 직업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관적 규범에서 차이를 보이는 특성으로는 성별에서 P밸류 0.05 미만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습니다. 건강정보 이해 능력에서 차이를 보이는 특성으로는 결혼 여부에서 P밸류 0.01 미만으로 이혼 및 사별 집단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치료 지시 이행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접종 관련 요인에 따른 집단 간 평균 차이입니다. 인구 통계학적 특성과 접종률 간의 상관관계를 평가하였을 때 백신의 지각된 위험도가 정도가 낮을 때, 지각된 위험성이 높을 때, 지각된 용이성이 높을 때, 주관적 규범이 높을 때, 백신 접종 여부에서 맞은 경우가 각각 P밸류 0.01 미만으로 더 높게 나타났으며 1차 백신 및 2차 백신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예방접종 관련 요인 간의 상관관계입니다. 지각된 위험은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용이성, 주관적 규범에서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지각된 위험을 높게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지각된 유용성, 용이성, 주관적 규범은 낮게 인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각된 유용성은 지각된 용이성, 주관적 규범에서는 정적 상관이 유의하였습니다. 즉, 지각된 유용성을 높게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지각된 용이성, 주관적 규범을 높게 인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각된 용이성은 주관적 규범에서는 정적 상관이 유의하였습니다. 지각된 용이성을 높게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주관적 규범을 높게 인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 이해 능력과 치료 지시에는 어떤 연구 변수와도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론 및 한계입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장기 이식 환자의 코비드-19 예방 접종률과 예방 접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으며, 백신 접종률의 유의미한 관련 요인은 백신의 지각된 위험성을 낮추고 유용성, 지각된 용이성, 주관적 규범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인식 개선을 통하여 백신 접종 장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려 이를 고려한 백신 관련 교육 방안 수립 및 교육 후 인식 개선 여부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합니다. 한계로서 1병원의 결과로서 전체 장기 이식 환자의 결과로 일반화하기 어려우며
신장, 간 이식 환자의 분류 및 이 면역어체제 종류에 따른 세부 분류가 필요합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이번 발표에 대해 질문 있으실까요? 저 김경식입니다. 여기 끝에 리미테이션이 단일 병원 결과로서 전체 장기 이식 환자의 결과로 일반화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신촌에도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혹시 김명수 교수님 그 이식학회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 있지 않나요? 멀티 데이터? 지금 현재 그 접종률에 대한 데이터는 없고요. 아, 네. 왜냐하면 이게 예방접종을 이게 개인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본인이 얘기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어렵고요. 저희가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작년 9월 달에 제가 장기이식센터 소장의 직권으로 제가 장기이식센터 연구비를 동원을 해가지고요. 저희가 그 코비드-19 환자들 접종이 아니라 접종 후에 상처가 어느 정도 생기는지에 대한 그런 검사를 500명에 대해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발표한 내용하고는 조금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네. 그거하고는 그러니까 저희는 주로 이제 코비드-19 백시네이션에 의한 항체 형성률, 예방 효과를 주안점으로 본 거고요. 지금 전공의가 발표한 이쪽 강남 세브란스 병원 과제는 어떤 환자들이 있던 백시네이션에 더 적극적으로 잘 참여하느냐 하는 그런 거에 대한 분석이 되게 있어서 조금 포커스는 좀 다른데,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연구는 지금 따로 돼 있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비드-19 이후에 2020년서부터 2021년까지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됐는데 주로 항체 형성에 관한 예방 효과에 관한 백신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많이 돼 있었지만은 치료의 이 컴플라이언스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은 치료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문제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논문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그, 하나 좀 질문을 한다고 하면은 저희들 경험으로 보면은 키드니 트랜스플란테이션 되는 환자하고 그다음에 리버 트랜스플란테이션 하는 환자하고의 좀 그 코비드 19에 대해서 반응하는 정도가 무지 차이가 많았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 환자들 느끼는 거는. 그래서 오간 트랜스플란테이션 종류에 따라서 지금 강남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 숫자가 170명밖에 안 돼서 조금 좀 나누기가 좀 어렵겠지만 그거에 좀 장기별로 좀 차이가 있었나요? 설문조사 과정에서부터 음, 신장이랑 간 이식 환자를 구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따로 네, 세부 분류를 음. 하지는 않았고 제가 찾아봤을 때도 대부분 이런 연구는 솔리드 올간을 통째로 진행을 해서 신장이랑 간이 묶여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더모그래픽도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이제 질병의 그 경력 정도도 리버 트랜스플란테이션하고 키드니 트랜스플란테이션하고 좀 차이가 좀 많습니다. 특히나 키드니 같은 경우에 리버에 비해서 훨씬 긴 기간 동안에 병원에 디펜던트하게 지내던 환자가 많아가지고 사실은 그런 키드니 환자들이 도리어 더 어, 그 치료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야 코비드 19이 벌써 이제 유효 기간이 다 끝났기 때문에 추가 연구를 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아마 앞으로는
오간 트랜스플란테이션 레시피언트 대상으로 연구를 한다고 하면은 장기별 특성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지금 우리 김명수 전 준교수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아까 이게 처음부터 프로토콜을 제대로 했었으면 그런 분류가 되었었을 것 같거든요. 혹시 이주환 교수님, 저희 지금 세브란스 병원 임상 연구, 후양적 연구 그 연구 패턴을 분석하고 계셨는데 혹시 전공의 선생님이 이런 거를 했을 때 프로토콜을 만들고 거기에 맞춰서 데이터를 모으게 되면 보다 좋은 결론을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주환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예, 이주환입니다. 전공의가 근데 실제로 프로토콜 만드는 방법이 쉬울지는 제가 아직은 좀 확신이 들지 않는 게 그 텀에 따라서 근무 시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 또 엑스트라 시간을 요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실제로 대부분 전공의 선생님들이 보는 환자들은 어, 입원한 상태에서의 환자를 보게 되는데 대부분의 그 백신이라든지 여러 형태들은 외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사이에 간극이 조금은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두 가지인데 지금 병원 평가하는 데 있어서 후방적 연구의 그 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한 평가 지표로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대학은 어,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교원에 한해서 이게 강사까지 적용이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 하정원 병원장님께서 전공의가 연구 책임자가 되는 것까지 확대를 해 주셨거든요. 근데 아산병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산이나 삼성이나. 그래서 아마 연구의 질이나 연구의 양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참조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김명수 교수님 IRB 위원장이셨잖아요. 혹시 뭐 의견 있으신가요?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얘기하려고 그랬는데요. 사실은 저번에 그 하정원 병원장님이 요청을 해가지고 IRB 위원회에서 일단은 PI를 전공의까지 가능하게끔 후양적 연구는 열어드렸는데 제가 거기다가 이제 의견을 하나 좀 달았어요. 어떤 의견을 달았냐면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그 조치를 하기 위해서 현재 IRB에서 승인받은 과제 중에서 강사들이 PI로 있는 과제를 찾아보니까 5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큰 병원에서 사실은 강사들이 PI로 하고 있는 게 5건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얘기의 베이스라인은 뭐냐면 지금 아직도 후양적 연구에 대해서 전부 다 IRB 승인을 안 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양적 연구라고 하더라도 저널에 따라서는 IRB를 요구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지만은 원칙적으로 후양적으로 임상 자료를 수집해야 되는 경우에 후양적 자료로 반드시 IRB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 승인 받는 과정이 하나의 연구 과제로 그게 다 실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전공의가 하는 것도 또 중요하지만은 우리 강사 선생님이 지금 많이 시행하는 그런 토양적 연구 과제에 대해서 제발 IRB에다가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해주실 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만 해도 일단은 건수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것만 해도 일단은 저희가 여러 가지 병원 평가에서 유리한 점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식을 좀 전환을 시켜서 토양적 연구도 반드시 IRB 승인을 받아야 된다 하는 거를 딱 머릿속에 기억하고선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얘기한 대로 전공이 이번에 확대되면서 저희가 몇 가지 이제 좀 조건은 좀 달았습니다. 그게 어려운 조건은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백업하는 교수님이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좀 유념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후양적 연구도 IRB 승인을 꼭 받아야 되고 IRB 위원회에서 후양적 연구에 대해서는 아주 신속하게 승인을 해준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박성희 교수님, 그쪽에 위장관 외과에서 후양적 연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김명수 교수님께서 강사 선생님들이 후양적 연구에 PI가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강사로서
뭐 건의사항이나 조치 같은 사항 있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네, 저희 과는 강사들도 후양적 연구 다 ARB 신청을 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특별하게 프로세스에 문제되는 건 없었습니다. 혹시, 다른 과의 실정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 과는 우선은 다 신청은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네, 그러면 강사 선생님 중에서 혹시 어떤 프로세스를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 주실 분 계신가요? 예, 그러면 고아이 선생님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발표하신 오정은 선생님에 대한 피드백은 이 웹엑스 채팅창에 올라와 있으니 발표에 대한 피드백 부탁드리겠습니다.